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역사적 교훈이라고 딱히 뭐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게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섣부른데 왜냐면 조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는 훨씬 더 이제 흔히 말하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직접적으로 과거로부터 어떤 조건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뭐가 있냐라면 인구 밀집 지역의 피해가 크다라는 거죠. 도시 중심으로 피해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불평등을 낮춘다는 결과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저소득층의 피해는 큰 것으로 많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 이생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점점 이제 우리가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개인 위생도 중요하긴 한데 이건 반드시 보건 인프라와 결합될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경제적 여파를 고려할 때 당연히 이건 고려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는 뭐 이건 불을 보듯 이건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중기의 경우는 아까 인과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펴는 게 완전히 경제적 이해관계하고 배치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어떤 정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뭐 흑사병에 관한 사례들을 본다라면 긍정적인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누가 그런 표현 했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 해보기 시작하고 약간 일을 좀 상대적으로 과거만큼 막 쫓기듯이 일하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정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게 충분히 지금 정도의 노동력으로도 가능한 거 아닌가? 노동 투입으로도 가능한 거 아닌가? 노동력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뭐 열성? 뭐 이런 걸로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노동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제도 변화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들이나 뭐 이런 것도 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뭐, 이제 저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에서 그 슬로프가 의미하는 바가 경제적인 여파와 지금 이런 커런틴, 격리라고 하는 거에 트레이드 오프가 아니라 사실은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경제적 여파는 사실은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변화보다 더 넘는, 즉 사회 회복 탄력한 수준을 넘는 수준의 임팩트가 구조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은 그 정도의 여파를 야기하는 충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다 같이 어떤 수준까지는 똑같이 견뎌야지 지나가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지나가고 났을 때 회복되는 수준이라는 게 완벽히 통제하거나 혹은 쿼런틴 같이 격리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조금 엄격하게 취했던 상황에서 그 상황이 끝나면 더 회복 탄력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래프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아까 얘기를 화두를 던지셔가지고 몇 가지 이벤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준비하신 여러 가지 뉘앙스에서 하나에 관통하는 역사적인 의미들. 첫 번째는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인수공통인 전염병이 왜 파괴력이 크냐 하면 인간이 그동안에 알아왔던 류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면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한 그룹 내에서 어떤 이제 방어 체계에 가까운 거거든요. 한 인간의 어떤 면역 체계이기도 하고 그 집단의 면역 체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신대륙과 구대륙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 그 구성원들이 한 동네에서는 만연한 질환이에요. 이게 이제 토착화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토착화된 질환은 그 동네에서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냥 계절적으로 그냥 한 번씩 발생하고 그냥 그때마다 조금 아프고 넘어가는데 그런 정도가 되면
그 동네에서는 끝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내성 혹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면역이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새로운 동네에서 얘가 딱 들어갔을 때는 얘는 무방비 상태로 확산되고 무방비 상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벤트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여파를 미치면서 점점 영역을 확대 나가는 게 지금 오늘날은 그거보다 교류가 너무 많고 폭발적이고 그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물류 간의 어떤 이동, 사람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산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요인이죠.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참여했던 그 세미나 중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2010년이면 이런 뭐 메르스나 사스도 오기 전이었는데 지구 온난화와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보건 쪽에서.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와 인수 공통 전염병을 얘기했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물 개체가 사는 여건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 생물 개체들이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인간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점점 이제 새롭게 영역들을 이제 지역들을 접근하다가 보면 그 동네에 원래 살고 있던 애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인간이 그 동네로 들어가거나 하면서 그 동네에 퍼져 있던 동물에게서 주로 발생해서 그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전염병이 어떠한 변이로 한 단계 딱 꺾이면서 변이가 되면서 인간에게 딱 감염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간 내에선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한 번의 강을 건너오는 이벤트가 지금 역사적인 사건들 사이사이에 아마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의 리스크 팩터는 뭐가 있을 거냐? 지구온난화 아닐까 하는 이제 추측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 세미나 때.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도 뭐 박쥐가 맞냐 아니냐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박쥐의 서식처에 인간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결국은 인간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냥 과학적인 사실이고 뭐 밝혀졌다 그러면은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냥 가설을 중에 하나고 밝혀져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이게 역사적으로 뭔가 클리셰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건 반복되어 왔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단테의 신곡 같이 아주 고전으로 들어가면 단테의 신곡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지옥인가요? 거기 이제 그림으로도 이제 남아있는 지옥도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고통받느냐면 이제 인구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로 서로가 이제 갈등 관계로 이제 빠져드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어 일부분을 이제 지옥에 이제 형상화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단테의 그 모티브를 이후로 이제 받아들였던 게 멜서스의 인구론이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이게 모티브가 돼서 나온 영화도 있죠. 뭐 그 최근에 그 뭐죠? 그 어벤져스에서도 타노스가 갖고 있는 그, 그 우주의 절반을 날리겠다라는 게 사실은 우주를 위해서 절반을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절반이라도 살리겠다라는 뜻으로 접근하는 건데 저는 그 맥락에서 그 똑같은 영화가 하나 더 있어요. 인페르노인가? 톰 행크스 나왔던 영화인데요. 정확하게 영화 이름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영화에서도 이 버튼을 누르면 인구의 절반이 날아간다. 근데 남아있는 나머지 절반은 살릴 수 있다. 근데 이 버튼을 안 누르면 몇십 년에 걸쳐서 나머지 전체 인구가 다 소멸한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다루면서 인페르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박테리아 생화학 무기인데 그 생화학 무기를 결국은 인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퍼뜨리려고 하는 걸 막는 이제 영화거든요. 퍼뜨리려고 하는 쪽이 있고 막는 쪽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났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어떤 새로운 여건, 새로운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분별하다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출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무슨 안전장치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제가 그냥 갖게 되는 그동안의 이벤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뿐이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코업을 할 수 있으면 그 단테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좀 더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보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영화도 뭐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인류의 발전에 사실은 굉장히 큰 어, 지금 이벤트인 건 맞아요. 이벤트인 건 맞고,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남아있는 자원에 대한, 특히 이제 보건의료 쪽에 관련된 남아있는 자원에 대한 고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효율적으로 아무리 쓰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부딪히고, 지금 최근 몇 년간의 WHO의 가장 큰 화두는 서스테이너빌리티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 근데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란 얘기가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있는 지점들이고요. 저도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어떤 구조가 얘기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어, 의견, 그 다음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조금 약간 궁금하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남영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계속 반복돼 오면서 사실은 뭐 경제나 인류가 계속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거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제 어떤 인명이나 이거 생명의 희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지만은 어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겪는 뭐 성장통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요즘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오히려 이 상태가 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평화로운 세대였고,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평화에서 이 자연스러움으로 넘어갈 때가 왠지 어브노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요즘은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보건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 한 명의 희생 뭐 이런 거는 사실 진짜 가치로 따지긴 어려운 일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맞아요. 네. 조심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쉽게 동조하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다만 우리가 무엇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적어도 일부이긴 하더라도 알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대비할 만큼의 위험한 이벤트다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많이 안 한 와중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 할 건지, 무엇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예비적으로 뭐 돈을 왕창 써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써서 이거를 대비한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이벤트가 또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스물스물 이제 장비 교체하고 뭐 이런 시점이 오면 또 고민하게 되겠죠. 이 돈을 들여서 또 이걸 준비해야 되냐. 혹은 그거보다 10년보다 더 짧게 그런 얘기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논의 자체가. 이제 보건 정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회 창임, 윈도우 오브 어퍼튜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창을 건너가야 그게 구조적으로 완성되지, 기회 창이 열렸는데 들어갈까 말까 혹은 들어갈 수 있는 찰나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오퍼튜니티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백과 정쟁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누구를 더 어느 쪽에 더 자원을 배분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더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올 거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쪽이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그걸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에는 보건과 관련된 이슈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동안에
아까 소장농에서 임금을 받는 형태로 바뀌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상식이나 갖고 있었던 어떤 센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그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 다음을 대비해야 하는 것도 있고, 다음을 다른 나라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먼저 만날 수도, 맞닥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역사적으로는 네.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발전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역사적인 발전은 그 순간에 아까 정세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미래를 좀 먼저 염두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기, 아까 이남현 선생님 얘기하신 게 단기, 중기 혹은 장기 이렇게 나눠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그냥 이거에서 우리가 논의를 그 다음으로 확산하기 전에 각자의 밀접한 부분들로 다시 이제 환원되는 것 같아요. 국가와 뭐 미래 이런 얘기는 너무 큰 덩어리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각자는 각자가 그래서 내일 뭐 해야 되지? 지금 상황이 이러할 때 새로 뭘 해봐야 되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이남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정태현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별로 이런 상황에서도 일상은 진행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영향받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 영향받는 부분과 영향받지 않는 부분들을 나눠보면서 눈이 띄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까지는 우리가 새롭게 해볼 만하겠다. 뭐 어떤 상황들은 좀 더 이번 기회에 내추럴 익스피리언탈 스터디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실험의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분석해낼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남영 선생님 마지막 뭐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리라기보다 오늘 아침에, 오늘이 지금 4월 24일이에요. 제가 계속 항상 날짜를 얘기하는 게 너무 상황이 막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날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했는데 요즘 화두되는 뭐 어디죠? 저기 스웨덴? 예, 스웨덴이 나왔어요. 스웨덴이 나오고 우리 뭐라고 하죠? 집단 면역이라고 하나요? 허드 이뮤니티를 한 국가로 알려져 있고 사망률이 꽤 높잖아요. 사망자 수도 많은 상태예요. 높은 상태. 특히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상태인데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방역하는 치프 어드바이저 수석 자문하는 박사가 나와서 우리가 옳다. 다른 유럽은 우리를 쫓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람들도 얘기하면 대부분의 국민도 오케이 한대요. 이게 맞는 길 같다. 이게 맞는 길 같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런 식을 거쳐서 집단 면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갖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떤 근거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냐. 뭐 모형이냐 뭐냐 했는데 그냥 당신의 직감 아니냐 이건. 했더니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논리가 이렇고 이랬을 때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들어낸 그런 모형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실제 사회에다 실험을 해보는 건데 단순히 자연 실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공학적 실험을 이제 하는 건데 스웨덴 이런 사례는 보면은 전문가도 오케이를 했고 사실은 그거하고 더불어서 사회 구성원도 반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약간의 전 그 표현이 되게 예전엔 그렇게 미사역으로만 들렸는데 살아남은 자의 슬픔처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이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절멸되면 뭐 어차피 기억도 못 할 테니까 그건 남지도 않을 거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계속 반출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도 옳다고 한 게 뭐냐면, 지금은 틀릴지 모른다. 지금은 틀릴지 모르지만 2차, 3차 오면 우리가 맞다는 게 밝혀질 거다. 2차, 3차가 오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항체가 충분히 생기냐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항체가 생성되는 비율이 너무 낮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의 사망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역으로 보면 이게 길게 생각해서 3차까지 뭐 아니면 더 길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스웨덴 방식이 오히려 전체 사망자 수는 적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 피해도 적을 수도 있고. 뭐 그걸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모른다가 맞을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뭔가 결정을 내려서 할 때는 사실은 그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나온 결과는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정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온한 시절에는 그런 실험을 해볼 필요도 없고 안 해도 그냥 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결과를 모르면서 계속 뭔가 실험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건데, 정말 이런 때는 종교적 가치 같은 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즘은.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에 대한 위안도 되고 일종의 방향도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50%를 살리는 선택이냐? 할 수 있죠. 참 근데 50%가 산다는 보장이 있다라면.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이번 분기 오히려 마이너스 1.8% 나왔네? 1.4% 나왔네? 전 조금 더 계속 불만인 게, 그런 걸 마치 그냥 뭐 항상 우리 하는 얘기로 경마 보도처럼 해요. 우리가 외국보다 성장률이 어느 정도고 사망자가 뭐 30위권으로 이제 벗어날 거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등수 놀이할 게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런 걸 거치고 나서 우리가 결국 어떤 사회에서 살 거냐. 최종적으로 이걸 다 우리가 겪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지금 뭘 할지를 결정들 하는데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마음의 부담을 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도 같은 생각인 것도 있고 생각나는 다른 얘기도 있는데, 일단 경마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 유의 보도 형태를.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사실은 한동안 써왔어요. 새로운 위험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떤 류의 우리가 영향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단지 우리가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고 방치할 수가 없는, 즉 그 사이에도 계속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의 결과가 많은 여파를 낳는 그런 의사결정, 중대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사실 지금 같은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겠다, 사실 결정이고, 그것에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고 전문가들도 동조한다 그러면 그 사회는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도 마찬가지고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내할 건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언노운이 가까우니까. 언노운인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양쪽 다 자기가 쌓아 올린 가설과 근거 속에서 예,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리스크 소사이어티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찰하고 숙고했느냐가 사실은 그냥 막연한 불안을 뛰어넘어서 그 사회에서의 성숙도와 그 사회에서의 공통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단지 아까 보여주신 스웨덴의 사례가 의미 없지는 않다고 봐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가 같이 감내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성숙한 혹은 숙고한 절차를 거친 결과물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나름대로 뭐 제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건 그 사회의 한 단면이고, 그거는 나중에 끝에 가서 2차가 됐던 3차가 됐던 세컨드 웨이브든 서드 웨이브든 올 텐데, 온다면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집단 면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 특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근거들은 집단 면역이
물론 어느 시점에는 될 텐데 그 시점까지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중간 지표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고통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집단 면역은 아직은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선.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위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위험이 공포나 분노로 넘어가지 않도록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 전반적인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라는데 오늘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은 분노로 넘어가고 예, 폭발적으로 어떤 그 불안으로 넘어가서 사회가 예, 의도치 않은 어떤 형태로 촉발될 수 있거든요. 사실 시작은 전염병이었지만 그 끝은 전염병이 유도한 뭐 다른 상황들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또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해주신 얘기 중에 아까 이남영 교수님 얘기해주신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되게 와닿네요. 약간 지금 눈물이 좀 맺혔어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그 표현을 볼 때 약간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그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돼? 무게감? 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있는데 어제 에피소드에서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에스프레소 팟캐스트의 6번째 에피소드 주전부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아직 그 촬영 일정이 안 정해졌죠? 다음번 촬영 네. 일정은? 예. 예, 다음번 촬영 일정이 아직 안 정해져서 다음 주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뽕네프다를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